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화 2. 현대 정신분석학은 이론과 임상실제에 있어서 과거 프로이트 시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흔히 정신분석학은 마치 프로이트 시대 이래 근본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제시된다. 어떤 정신분석 연구자들은 프로이트에 대한 맹종과 정신분석학적 전통 때문에 새로이 움트는 혁신적인 정신분석 이론과 기술들을 도외시한 채 마치 꽁꽁 묶인 시간 속에 붙들린 것처럼 저술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이들은 현대적 발전을 더 의식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전통에 대한 충성을 고집하면서 자신들의 실제 임상 작업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고전적인 정신분석학을 고수한다. 그리고 많은 고집스러운 정신분석 비평가들은 프로이트를 공격하거나 그의 낡은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것을 마치 정신분석학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고 위험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실은 프로이트가 이해했고 또 시행했던 정신분석의 극히 적은 일부분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의 중요한 기둥들, 본능적 충동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중요성, 가장 우선적 동기로서 성과 공격성은 모두 도전을 받았고 현대적 사고 속에서 근본적인 변형을 겪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원칙들, 분석가가 중립성을 지키는 것, 환자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좌절시키는 것, 유아적 신경증 수준으로 퇴행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현대 임상가들에 의해서 재개념화되거나 수정되었으며 변화되었다. 정신분석의 대중적인 이미지도 환자가 소파에 누워서 혼자 끊임없이 자유연상을 해나가고 분석가의 우월한 권위에 복종하는 데서 이제는 긴 안락의자에 눕든 일어나 앉든 간에 형식과 과정의 융통성을 가진 수정된 분석치료 형태로 발전했다. 발전된 형태의 분석치료는 분석가의 권위와 그 영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분석가와 피분석자 간의 협력적 탐색 관계가 발전되도록 하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경험의 주관적 성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오늘날의 분석가들은 단순히 현실의 중재자로 간주되기보다는 동반여행의 인도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현재 정신분석학의 세계는 포스트 프로이트 학파로서만 의미 있게 파악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연구에 친숙하다고 해서 정신분석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실상 현대 정신분석학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현대 물리학이 뉴턴 연구에 포함된다고 여기거나 혹은 현대 생물학이 다윈의 연구 안에 들어야 했다는 것으로 믿는 것과 같다. 프로이트의 업적은 서구 지성사와 문화사에서 한 개인이 이룩한 가장 인상적인 성취 가운데 하나로서 기억될 것이지만 그의 연구가 현대 정신분석학적 사고와 임상실제를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프로이트가 일깨웠던 혁명적 사고의 생생한 영향력은 이제 프로이트 자신과 그의 동시대인들이 거의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개념들과 방법들 그리고 통찰들로 확장되고 변화되고 꽃피우고 있다. 그래요. 우리 두 번째 신화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잠깐 그 자유연상을 하면서 서로 나눠보죠. 제가 여러분의 사고의 유연성을 돕기 위해서 우선 과거에 우리는 학문을 중요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우리도 유학에서도 여러 학파들이 있었죠. 그런데 각자 그 학파에서 스승의 얘기에 거슬리는 얘기를 할 수 있었나요? 그건 사문난적이다라는 개념으로 스승의 얘기를 뒤집는 이론을 가진 제자가 생기면
그건 파문감이었던 이런 과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더니 자활이라고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부터 시작해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공자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발전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몇천 년 전에 공자님과 관련시켜서만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던 이런 사회 환경, 학문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프로이드가 공격받을 때 여러분이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사람 프로이드의 이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비판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서적으로 내가 비판받는 것 같은 느낌, 정신분석학 전체가 비판받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와 정신분석 전체를 동일시해서 프로이드에 대한 조금이라도 누군가 비판적인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정서적으로 몹시 혼란스러워하거나 공격성을 느끼거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체험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왔는지 같이 좀 나눠보죠. 제가 처음에 이제 정신분석이라고 해서 심리학 공부할 때 그 이제 목회 상담이랑 같이 하면서 프로이트가 당연히 거론되는데 그 조금 기분이 뭐랄까요? 프로이트의 이야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프로이트에 대한 이제 약간의 저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약간이 아니고 좀 많이 생겼죠. 많이 생겼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정신분석학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신분석하기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러냐면은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 자체가 뭐 그때는 충분히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인간을 너무 단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프로이트를 배우다가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해서 머물러 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너무 이렇게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게 인간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요, 진화론적인 입장, 인간을 너무 동물 취급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생각 자체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하니까 정신분석학은 인간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여기에 대한 거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그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정신분석 이퀄 프로이트로 지금 이야기가 계속 그동안에 되어 왔으니까 그걸 넘어설 때는 너무 이게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는 이제 그런 걸 그렇게 정신분석학 자체에 대한 프로이트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신분석학을 갖다가 거부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공부하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생각하니까 이제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아니까 이제 넓게 확장돼 가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아주 좋은 체험 나눠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조이님 화면은 안녕하세요. 켜지 못하지만 저도 잠깐 나눌 거는, 저는 그 아이를 낳기 전에 프로이트 이론을 접했는데 제가 거의 40이 다 돼서, 근데 되게 그 이론이 저한테 와닿았었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그 구강기 학문기 있잖아요. 그 이론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적용이 됐다. 그래서 그 발달 과정이 아이에게 충족되어야 되는 어떤 정서가 그게 충족이 되지 못하면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 이론을 먼저 배우고 아이를 키웠는데, 굉장히 그게 맞다, 정말 맞고 정말 프로이트가 잘 봤다라는 그런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되게 애한테 많이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너를 참 시행착오를 덜 겪고 너를 키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이제 대학에 가서 정신과 의사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프로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잘 키우니까 이제 프로이드를 더 잘 이해하는 지금 아이로 성장한 거죠. 아무튼
저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늦은 나이에 그 프로이트 이론과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정신분석 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또 프로이트를 반대하거나 더 보충하거나 뭐 이제 많이 했지만 시작은 프로이트잖아요. 무의식의 정신분석에. 그 정말 프로이트는 위대하다. 그런 그 무의식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제 안에 억압돼 있던 그런 어떤 무의식 속의 욕망이나 그런 억압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의식에서 굉장히 거부하고 싶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제 인생에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 삶에서. 그래서 정말 정신분석을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나눠주셨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이해하는데 프로이드가 물꼬를 틈으로써 많은 새로운 발견들이 이루어진 거죠. 프로이드 이론이 여러 학파로 발전했지만 어느 학파의 이론 하나가 맞는 게 아니고 여러 학파의 이론들이 어쩌면 지금 조이님이 나누어 주신 내용은 클래식화라는 이론 쪽에서 아이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구강기를 거쳐서 학문기로 가고 그리고 남근기로 가고 하는 이런 이론들이 그 속에 어떤 정서적인 리드가 있고 어떤 정서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그 이론들을 통해서 실제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클래식한 이론 속에서도 충분하게 도움을 받지만 또 다른 사례에서는 그 클래식한 이론보다는 좀 더 관계적인 측면의 이론들,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더 많은 도움을 받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각각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어떤 이론이 가장 적합하게 도움이 될지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여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이 나는 호미 하나를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우기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 농가에 가면 여러분들 트랙터도 있고 과거에 쓰던 낫도 있고 호미도 있고 삽도 있고 다 있지만 과거에부터 있었던 연장과 새로운 연장들이 함께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경우에 호미를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고 뭐 얘기할 수 없죠. 트랙터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이게 다 필요한 연장들이라고 한다면 정신분석의 각 학파는 정신분석학이라는 큰 어떤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농사를 짓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인간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툴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폭넓게 여러 학파들을 좀 수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까 우리 강 목사님 얘기했듯이 이거 읽어보니까 이거가 이해가 안 돼. 이건 잘못 생각. 실제로 맞아요. 너무 협소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건 맞는데 이분은 여기까지 이해한 거야. 그런데 다른 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각 학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이해하면서 그 속에 있는 장점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게 어느 하나가 틀렸으면 우리는 우리의 심리 기제 중에 어떤 부분이 틀리면 그 전체하고 부분을 동일시해서 어느 한 부분이 틀렸으니까 이 전체가 틀렸어라고 우리가 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얘기 중에 이러한 부분이 이게 틀렸어. 그럼 프로이드 전체가 틀렸고 그럼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한 정신분석학 전체가 별로 가치 없는 것이다. 이런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이것도 하나의 신화라는 거죠. 그 신화에서 벗어나야 될 부분이죠.